자궁암, 난소암과 함께 3대 여성암으로 불리는 유방암. 전 세계 여성암의 25%를 차지하며 여성암 중 최다 발생률을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병률이 15년 사이에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다. 제일 흔한 거는 만져지는 아프지 않은 덩어리가 제일 흔히 발견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피부가 약간 꺼진다든지 아니면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 유두 쪽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같이 이제 동반되는 증상인데 뭔가 아프거나 다른 불편한 게 없다는 게 평소에도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이유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완치율이 91%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자가 진단이 어려워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는 이미 중기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TV 닥터, 오늘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암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 박희웅입니다. 사람은요, 연령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질환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질환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요즘도 네. 여성분들도 암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성암으로 유명한 건 자궁암, 유방암 이렇게 있는데 자궁암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유방암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 덕분에 많이 그래요. 유명해졌죠. 네. 병이 있지도 않은데 예방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또 유명한 분들 잉그리드 버그만 좋아하셨죠. 올리비아 뉴턴 전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도 그렇군요.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뭐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유방암에 대한 얘기 오늘 한번 나눠보죠.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를 가슴 건강을 지켜라. 이야, 유방암. 좋다.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예. 도움 말씀을 위해서 부산대학교 병원 유방암 클리닉 강태우 교수께서 스튜디오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 곽동원 선생님 그 얘기를 네. 했어요.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 수술. 안젤리나 졸리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술했다고 예. 했잖아요. 그런데 네. 수술은 수술이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수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는 가족력을 가진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인을 가진 분들이 따로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브라카 유전자라는 그 유전자 검사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은 네. 평생 사시면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만큼의 그런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긴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빈도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그 차트를 통해서 네. 어떤 흐름으로 이런 과정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도 엄마도 있고 그렇죠. 이모도 있었다. 제가 예.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예, 같거든요. 예. 실제로 유전성이 있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전체 유방암 환자분들의 80%는 네. 유전과는 조금 관련을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산발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있고요.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가족력을 이제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20%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유전이 되는 그런 경우는 예. 한 5% 남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검사 대상에 여기도 네. 이제 표시가 나와 있듯이 네. 네. 가족 중에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는 그런 유방암 환자분이나 예. 본인이 이제 두 가지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모두 진단을 받았던 경우나 또 남성 유방암이든지 아니면 양측성의 유방암이 생겼던 경우든지 네. 또 35세 이하의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예. 이제 검사를 시작할 수가 있으신 거죠. 가족 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학술적으로는 여기는 예. 삼등친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아버지 같은 아버지 밑에 이제 자손을 1등친이라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할아버지 밑에 이제 자손들을 2등친이라고 하고 예. 이제 증조 할아버지 예. 밑이면은 3등친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엄마, 하죠. 형제, 그렇죠, 할머니까지 보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이 검사를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보험 인정 기준은 이 2등친이라고 돼 있어서 예, 예. 같은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친척들 사이에서는 예, 예, 예. 만약에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검사할 대상으로 이제 고려를 한다 이렇게 자매랑 생각하시면 이제 됩니다. 엄마, 이모 그 정도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요즘은 이 검사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크게 둘로 나눠서 예. 이미 이제 가족 중에서 BRCA 유전자 변이를 했던 분들은 약식으로 그 이상이 있던 자리만 조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네. 비용도 낮추면서 다른 이제 검사 대상을 조금 넓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검사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전체 풀 시퀀싱이라 해서 그 BRCA 유전자가 있는 부분을 전부 연기 순서를 검사를 다 해서 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있었던 분들은 똑같이 그런 같은 변이가 발견된 경우든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판정을 해서 그다음에 네. 추적 검사를 좀 자세히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가족 중에는 아직은 발견이 안 됐고 본인이 처음 이제 검사를 했던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질병 변이가 발견된 경우에만 고위험군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족 중에 혹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몇 살 때쯤부터 시작해서 조금 자주 뭐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보통은 그냥 가족 중에 있는 정도라면은 네. 사춘기 지나면은 자가 검진을 하시고 예. 네. 대개는 35살부터는 병원에 와서 이제 진찰도 받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실제로 BRCA 유전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네. 검사를 시작해야 얼마나 되고 빨리 하면 될까요? 보통은 사춘기는 똑같고요. 검진하는 건 똑같고 네. 그다음에 25세부터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필요하면은 2년마다 MRI를 해서 이제 확인을 조금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유방암이 세계 이제 그 여성들의 암 순위 1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 암 발병률이랄까요? 예.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네. 5년 유병률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요. 예. 5년 동안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예. 그때 그 기간 동안 살아 계시는 분들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은 2014년 기준으로 해서는 146만 4천 명 가량이 이제 암으로 진단되고 전체 암. 그렇죠. 전체 네네. 암입니다. 예, 전체 예. 암인데 그 중에서는 유방암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15만 8천 명 정도로 예. 전체 암 중에서는 이제 네 번째를 차지하고는 있고요. 남녀 예. 통계 다 통틀어서 이야기고요. 통틀어서. 네. 여자분 중에서는 여기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예. 갑상선 갑상선이 제일 많고. 예, 갑상선이 네. 제일 많지만은 예. 갑상선은 대개는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크게 나중에 그렇죠. 이제 예, 문제가 예, 없는 경우가 더 그렇죠. 많고요. 예.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유방암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확인도 하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인원도 계속해서 급속도로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다고 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예. 어떻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1996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제 15년 정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배나 준 거예요. 많이 증가했네요. 예. 96년도에 16.7명, 10만 명당 이제 발생률이 그 정도였는데 예. 지금 2010년만 해도 67.15 해서 4배가 증가된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추세는 아직은 서양 쪽에 비하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계속 네. 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니까 그래요? 원인. 예, 예. 원인은 일단은 이제 짐작하기로는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예. 그 서구화되는 이제 식생활이나 이제 체형 이런 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고요. 예. 커지면서 키도 크고 이렇게 커지면서. 체형도 커지고 그러면서 예.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하시는 건 뭐 어떤 예, 거죠? 그 굳이 외부에서 복용을 하지 않더라도 네. 예. 예를 들면 초경이 빠르시다든지 예. 폐경이 늦으시다든지 네. 그래서 그 노출 기간 자체가 이제 길면 길수록 네. 이게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이제 피임약을 조금 오래 쓰신다든지 예.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좀 받으신다든지 네. 이런 것 자체가 제일 기본적으로는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아이를 거다. 안 낳는 것도 그렇죠. 연관이 예, 있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는 예. 조금 노출이 줄어드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안 놓거나 아니면 만혼, 그러니까 나이가 늦은 나이에 이제 아기를 결혼을, 놓는 그런 경우도 출산을. 조금 위험도를 높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모유 수유를 하면 네. 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예.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래서 네. 그 사실은 그 실제로 그 빈도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 자료를 이제 유방암 학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예. 아까 이제 그 증가시키는 요인들에는 조금 부언을 하자면은 예. 이제 네. 흡연이나 이제 음주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는 있고요. 사실은. 물론이겠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인자에는 이제 수유가 보통 평균 여성에 예. 비해서는 80% 많게는 2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점 비혼 인구가 지금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결혼을 예. 그냥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신 출산도 없어지고 모유 수유할 기간도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높아진다.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이제 감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기 발견 이게 아프지 중요한가요? 않다면서요. 이게 어떻습니까? 제일 예.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한 80% 정도는 사실은 예. 증상이 없는 그냥 멍울로 이렇게 발견하게 뭐가 됩니다. 만져진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덩어리가 만져져서 발견하게 되고요. 예. 네네. 뭐 한 8% 정도는 뭐 아픈 멍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대개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빈도에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문제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거 말고도 이제 피부 증상이 오랫동안 그림이 저기 나오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대개 여기는 그 덩어리 중심으로 이제 조금 표시를 했고요. 예. 또 특히나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되게 크기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크기가 평소보다 더 많이 커지든지 예.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거 말고도 오래 조금 모르고 지내신 경우에는 피부까지도 이제 조금 변화를 일으켜서 두꺼워지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겨드랑이로 가는 임파선에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네. 팔이 붓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네. 한 번씩은 그 유두 자체가 안으로 당겨 들어가는 그런 이제 증상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혈성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유방암을 조금 의심을 하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죠. 예.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네, 조기 네. 발견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예. 이제 학생이- 검사를 네. 이제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만져졌어요. 예. 만져져서 어떤 검사?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예. 어떻게? 초음파? 뭐 일단 초음파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어떤 검사를 그렇죠. 해주나요? 그 유방암 검사에서 제일 흔히 쓰이는 검사는 말씀하신 초음파와 네. 그다음에 유방 촬영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초음파가 이제 훨씬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네. 미세석회라든지 전체적인 패턴을 보는 점에서는 유방 촬영도 따로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같이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그 검사 받으시다 보면 왜 유방 촬영 같은 거 받으시다 보면 미세석회 얘기 그렇죠. 많이 들으시고 예, 예. 치밀 유방 얘기 많이 들으세요. 예, 예. 이분들 뭐 어떻게 하시란 얘기예요? 이거? 예. 근데 예. 대개는 미세석회라고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네. 보통 보면은 악성 미세석회라고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모양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든지 네. 모양 자체를 평가를 했을 때 이게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네. 이제 그 악성 미세석회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검사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치밀 유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네. 휘게 나타나서 예. 안에 있는 혹이 있더라도 그 혹도 휘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초음파를 해서 혹시 그게 진짜 혹이 따로 있는 건지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뜻으로 이제 병은 받아주시면 아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 암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그렇죠. 병기가 병기를 있잖아요. 나누죠. 그렇죠? 네. 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병기 자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기준이 되고요. 예. 네. 크기가 클수록 네.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클수록 보존 수술이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임파선이 이제 전이가 많이 될수록 항암 치료를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둘을 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기라고 하는 게 높아질수록 이제 대개는 이제 치료해야 되는 그 항목들이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병기도 중요하지만은 생물학적 특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생물학적 특징이요. 예.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군하고 네. 예. 표적 양성군, 네. 예. 그다음에 삼중 음성군 예. 이렇게 셋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게 뭐예요? 예. 지금 화면에 그래서 나가고 예, 있는. 이제 암 세포 자체가 예. 약간의 그 특징들이 좀 다른 성질을 보이는데요. 아. 호르몬 수용체 양성군이라는 거는 실제로 종양 세포 표면에 호르몬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수치의 호르몬이 몸에서 이제 분비가 되더라도 네.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증식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수용체를 차단하는 게 주 치료가 됩니다. 아. 예. 그렇고 표적 양성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혈투라고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표적 인자 자체의 그 수용체가 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용체를 차단하는 치료가 이제 주 치료가 되고요. 예. 삼중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할 대상 자체가 아직은 없는 군을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항암 치료가 이제 주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뭔가 좀 낯선 용어들이 자꾸 지금 나오고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 이 뭔가 이렇게 그 분야에서 오래 이렇게 치료를 해오셨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치료가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 같은 게 보이시죠? 요즘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과 얼마 전 2000년대 전만 해도 사실은 호르몬 수용체가 있냐 없냐 그 기준이었고요. 예.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표적 인자에 대한 고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저런 치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재발을 하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학제라는 팀을 꾸려서 예. 다학제요? 예, 그게 예. 무슨 뜻이에요? 다학제라는 게? 그래서 이제 다학제라는 말은 예. 이제 여러 가지 파트의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뜻입니다.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하고 네.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 네. 그다음에 필요하면 성형외과 교수님도 오시고 예. 네. 또 영상의학과나 병리학 교실에 이제 교수님도 오셔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정보를 다 자세히 의논을 하고 환자를 위한 어벤져스들이 다 모인 아, 그렇죠, 그렇죠. 어벤져스 그거 좋네. 딱 좋은 표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그렇게 해서 방향을 진행하기도 하고 예. 특히나 요즘은 저희 병원에는 이제 왓슨 포 온콜로지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서 네. 그 세부 군보다도 더 개인적인 네. 그러니까 정밀의학이라고 이제 요새 표현을 하죠. 네. 환자분 개인의 정보가 이제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걸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인식을 하고 나면은 네. 그분한테 필요한 전체적인 치료들을 다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그런 이제 도구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가 모여서 도구 그러니까요. 주신다니까 예, 안심이 그런데 됩니다. 사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부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치료라든지 뭐 치료도 수술을 다 받았는데. 네.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은 예. 가지지 않아도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네. 사실 이제 유방암하고 관련된 부작용은 딱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네. 이제 사실은 임파부종이라는 게 네. 있거든요. 팔 붓는 거. 그렇죠, 팔 붓는 그렇죠. 거. 예, 예, 예. 가까운 곳에. 예.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하던 그런 이제 고식적인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면은 네. 한 20% 가량까지도 예. 이게 팔이 허벅지처럼 이렇게 굵어져서 맞아요. 그 삶의 질에 참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좀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음. 감시림퍼절 생금이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 중에 이제 임파절이 안 커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예. 예. 커져 있으면 여전히 같은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안 커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이제 동위원수를 써서 제일 잘 가는 임파선을 차단해서 네. 조직 검사를 바로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암세포가 이제 없는 경우는 당연히 더 수술을 안 하면은 팔이 부을 가능성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옛날에 흔히 이제 바로 이렇게
떠올리기 쉬웠던 그런 네. 임파 부종의 빈도 자체가 옛날에 네.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말씀드릴 수 좋아졌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예. 자, TV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성들을 위한 이 가슴 건강을 지켜라 유방암 이란 주제를 가지고 부산대학교 병원 유방암 클리닉 강태우 교수 모시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떨리지 않을까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자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예. 환자를 직접 아이고,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실까.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거의 나왔을 때 이제 그 건강진단 그거 하니까 이제 그 유방에 이제 그 이렇게 점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나 그 별거 아니겠지 싶어갖고 내가 처음 해락할 때는 징 나서 나왔어 얘. 그래갖고 2년 만에 다시 건강진단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검사를 받으니까 그 검사를 의사를 만나봐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만나갖고 의사 말을 듣고 했지. 그러면은 그 전에 뭐 통증이나 불편한 점은 통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단 받고 나서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이고 진단받고 나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좀 그랬지. 지금 수술도 앞두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좀 어떠세요? 수술 앞두고 나서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의사 믿고 내가 지금 마음 위로를 하는데 막 말도 못해 지금 마음. 예. 정말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불안해하세요. 예. 네. 아마 환자들이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일단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유방암 있으면 무조건 다 잘라내야 된다. 절제. 전부 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예, 예. 네네. 예. 요즘은 제일 우선 순위를 네. 가능하면 보존 수술을 하려고 아. 이렇게, 목표를 맞추고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5cm 넘는 크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미세 석회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경우라든지 네. 다발성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임신을 한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 제거를 다 하는 거는 아직도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 한 40% 정도는 아직도 전절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근데 그 외에는 가능만 하면은 이제 부분 절제를 하면서 네. 모양이 이제 꺼지거나 비틀리지 네. 않도록 예. 그 이제 부분 성형을 해서 이제 해결해드리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제거를 다 하는 경우에도 네. 요즘은 이제 2015년도 4월 달부터는 이제 네. 건강보험에서 재건 수술 자체가 보험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예. 그 옛날보다 부담도 훨씬 적게 예. 이제 이 즉시 재건 자체를 이제 예.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재건을 이제 하신대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더 이쁜 모양으로 좀 만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 그 그림 아까 갖고 오신 거 있던데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재건 수술에 대해서 네. 예.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건 수술 자체는 네. 이제 사실 그 빈도 자체가 2000년도에 비하면은 2014년도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 추세는 맞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말씀드리면은 근피판이라고 해서 자기 조직을 가져오는 경우하고 예. 그냥 보형물만 쓰는 경우하고 이렇게 네.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근피판에는 예. 광배근이라고 해서 등 쪽에 있는 근육을 가져와서, 모자란 그 없어진 부분을 메꿔주기도 하고요. 네. 또 볼륨이 크고 보형물을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이제 복직근이라고 해서 배에 있는 근육을 써서 이렇게 그 없어진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형물을 쓰는 경우에도 네. 확장기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예.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피부를 이렇게 늘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네. 충분히 피부를 늘린 다음에 2차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예. 요즘은 또 이제 즉시 재건술이라고 해서 네. 영구적인 보형물 형태를 바로 이렇게 넣어서 아. 모양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제거 수술을 하시면서 예. 바로 재건을 같이 하신다는 예,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같이 할 수가 있죠.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재건 수술까지 예.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예, 예. 환자에게 어떤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고 네,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될 수 주변에 있겠네요. 계신 어떤 할머님, 어머님께서 네. 이것부터 물어보시던데 내가 한 50대쯤에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한쪽 가슴이 없는데 네.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70인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받을 수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답해 주십니까? 이게 다 가능한 게 예. 이제 일단은 이제 뭐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 방법은 나름대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지연 제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예. 어,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예. 상황을 판단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예. 어떻게 해서 재건을 할 건지는 또 나름대로 다 다르게 조금 적용을 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술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수술 말고도 우리가 뭐 항암제를 쓰거나 네.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 말고 다른 보조 치료에는 크게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예. 호르몬 방사선 치료하고 네. 그다음에 항암요법이나 표적 치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이제 실제로 쓰고 있고요. 예. 방사선 치료는 이제 유방 부분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모두 그런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 남아 있는 유방 조직에 대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 아하. 과정이 되고요. 예. 제거를 다 한 경우에도 크기가 5cm가 넘는다든지 임파선이 4개 이상 발견이 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 다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 또 만약에 수술이 참 힘든 그런 정도로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게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네. 다른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또 방사선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예. 예. 그 이외에도 또 호르몬 예. 요법이라는 거. 항호르몬 요법. 예. 네. 그 항호르몬 요법은 전체 유방암 환자분의 한 70%를 차지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군에 대해서 네. 주 치료로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양 표면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시키는 그런 게 주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이제 생선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 네. 예. 수용체를 막아주는 그런 약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폐경이 지난 분들은 대개는 네. 아로마타제 이니비트라고 해서 예.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과정 자체를 차단해서 네. 생산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예. 네. 폐경 전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난소 수술을 같이 조금 해서 예. 여성 호르몬 생산을 줄여주면서 다른 예. 치료를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예. 줄어들면 부작용도 있지 사실은 있죠. 그렇죠. 예. 예. 폐경 증상에 대한 부작용은 사실은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뭐 특별하게 다른 뾰족한 치료는 없어서 네. 그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해결할 방법들을 뭐 사실은 좀 아쉽지만은 겨울에도 좀 선풍기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예. 하긴 하는데 아. 그래도 거꾸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약에 대한 반응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생존율, 5년 예. 생존율 이런 게 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예, 예. 어떻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유방암 학회에서는 상당히 이걸 이제 조금 내심 이제 조금 자부심을 가지는 게 그래요. 예. 우리 저기 서구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꽤 좋은 편으로 우리나라의? 자부를 네,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흔히 진단받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2기에 있는 이기, 네. 분들이 많은데 네.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90% 이상 요. 괜찮다고 이렇게 예,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고요. 91.8%. 거의 다 예. 생존하신다고 예, 보면 예,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사기인 경우에도 사실 5년 동안 계실 수 있는 분이 네. 이제 34% 정도로 예. 뭐 무조건 사기라고 말기라고 이제 실망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네. 예. 그게 맞는 이제 병을 조금 진행을 늦춰준다든지 다른 네. 치료를 조금 시행을 하면은 네. 5년 생존율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맞추고 있어서 예.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91%라고 하면은 그 선진국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다들 이 조기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근데 누구나 뭐 조기 발견하고 뭐 이렇게 하면 큰 걱정이 줄어들겠지만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네.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의 건강에 신경 쓰다 먼저 보니까 하고 맨 마지막에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자기 네. 자신의 그걸 놓쳐가지고 예. 자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그러면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요. 대개는 이제 만져질 쯤 하면은 평소에 관심만 가지고 잘 확인을 하시면은 네. 만져지기 시작할 때가 한 2cm 조금 넘어갈 정도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씀대로 이제 제일 흔히 유방암이 생기는 연령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 챙기느라고 자기 그렇습니다. 네. 몸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많죠. 네. 네. 오히려 증상이 없고
만져지는 혹이 만져질 때는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수술 이렇게 진단을 실제로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시기를 빨리 땡기려고 막 조바심을 내는 것보다는 예. 대개는 이제 수술 전 검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맞아서 네. 한 3주 이상만 늦추지 않으면 대개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3주. 예, 오히려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 때는 물론 혹이 만져진다고 다 유방암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예, 네. 대개 네. 만져지는 경우에 한 8분의 1 정도에서 유방암이 발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확인하시고 괜찮으실 경우에는 또 안심하고 지내시고 네네. 만약에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제 치료 자체를 이제 빨리 시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죠. 자주 자가 검진 해보시고 그렇죠. 네네. 뭐라도 만져지면 금방 병원에 가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요, 자기가 잘 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또 예. 아내가 힘들어지면 네. 온 가족이 흔들릴 수 있기 집안이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조기 발견도 중요하겠지만요. 예.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법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 인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네. 이제 인위적인 여성 호르몬 사용을 줄이고 네. 이제 아기 수유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근데 그 외에 특별하게 무슨 음식을 따로 구해서 먹는다든지 어떻게 하면 유방암이 안 생긴다든지 하는 뾰족한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다들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굳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한 10시에서 한 2시 사이는 네. 가능하면 수면을 취해서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일찍 통해서 주무시고. 그렇죠. 네, 네. 예,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이라고 자막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옆 사람하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예. 운동 강도를 조금 빨리 걷는다고 이렇게 운동하시고. 생각하시고. 예, 네. 운동하시고요. 땀이 나게 하시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식입니다. 소식. 그렇습니까? 예, 예. 어. 예. 그래서 뭐 유제품이 뭐 걱정이 된다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예. 사실은 그러진 관리는 없고요. 예. 그 자기 체중에서 자기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0.85를 곱하면은 대개 네. 이상 체중이 나옵니다. 예. 대개는 그 이상 체중보다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 맞추려고 음. 식사를 조금씩 균형 있게 제철 네.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예. 하다 보면은 뭘 더 드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비만해지지 말라는 예, 말씀. 예.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죠? 예, 네. 예. 예. 그리고 예. 이건 보너스로 하나만 더 질문을 네.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특히 요즘은 이 독신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뭐 미혼모도 많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이런 여성들에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면 아까 앞서서 이제 출산이라든지 뭐 수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뭐,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평소에 이제 자가 검진 열심히 하시는 예, 거. 예, 조금 열심히 하시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예, 예. 왼쪽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 자체가 예. 고위험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수술 받았던 분은 네. 이제 수술 후에도 우리가 제일 신경 써서 보는 자리가 수술 한 자리가 첫 번째긴 한데 네. 그 다음은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계속 또 추적 생길 검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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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강태우 교수께서 다양한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보죠. 예, 예. 저는 궁금한 예. 게 이 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예. 큰 예.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외국 여자들은 굉장히 또 뭐 크다는 네.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예, 예. 크기에 따라서 예. 예, 발병의 어떤 예.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제 부피나 밀도나 이런 걸 따져 보면은 네. 이제 더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예,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 근데 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 기본 체형처럼 이제 작다고 해서 유방암이 더 작게 생기고 그러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네. 폐경 후에 예. 치밀 유방이 얼마나 조금 있느냐 하는 것 예. 자체도 조금 고위험군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예. 아, 그렇군요. 연령대는 네. 어때요, 선생님? 예. 우리나라의 그 젊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느 맞습니다. 연령대에 보통 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40대가 제일 이제 많이 생기고 40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50대, 예. 네네. 그 다음에는 30대가 또 많은 게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네. 그래요. 예, 아. 예. 서구에 비하면 젊은 연령의 유방암 환자분들이 예. 많으신 편입니다. 그 어떻게 예. 보면 40, 50대가 아이들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요. 본인 몸에 제일 네, 신경을 못 앞서도 쓰는 얘기했지만, 연령대거든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네. 예, 저금을 하세요. 예. 자기를 위해서. 예. 그 1년에 그 정도 비용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자기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커피 한 잔 뭐 몇 잔 아끼셔도 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또 아내가 건강해야. 그죠? 네. 예. 집안이 건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예.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그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방문하시기가 조금 뭐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리 주기가 끝나고 일주일 뒤쯤 하면은 제일 부드러워서 관찰하기 쉬울 때거든요. 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가 검진을 꼭 숙지를 하시고요. 네. 또 뭐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암 검진을 잘 이용하는 것도 꽤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저 예방의학적 용어로는 2차 예방이라고 해서 네. 또 암을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평소에 자기 검진을 생활화하는 것이 네. 예, 이게 유방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부산대학교 병원 유방암 클리닉 강태우 교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모처럼 오랜만에 퀴즈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 그리고 뭐 착한 암, 거북이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뭘까요? 여성암 1위에서 딱 알겠네요. 갑상선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착한 암이라고도 하고 뭐 거북이암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그런지 오늘 한번 잘 알아볼 거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도 하고 신진대사도 조절을 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중요한 호르몬이 갑상선에서 나오는데 갑상선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갑상선암은 발생률에 비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예방도 불가능하고요. 또 뚜렷한 증상도 없다고 하는데요. 네. 더 이상 착한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갑상선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선우 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분비외과 어서 오십시오. 전문의 김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이 갑상선암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2월 8일 날 방송에 네. 갑상선의 내과적 질환에 대한 네. 방송이 있었던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미리 보셨군요. 공부도 네. 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그 갑상선암의 외과적 질환인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네. 먼저 암이라는 것의 정의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구성하는 세포들은 네. 언제 생성이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언제 죽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우리 몸의 DNA라는 곳에 저장을 시켜놓고 있는데 그렇죠.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 가지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면서 네. 작용이 엇갈리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되고 갑자기 증식되면서 주변 장기에 들어가서 네. 걔네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네네. 그럼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나쁜 작용을 하는 질환을 암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암이 우리 몸의 갑상선이라는 조직에 생기는 질환을 갑상선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갑상선암 환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지도 궁금하고 왜 이렇게 또 유독 한국인들에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실제로 2017년도에 발표된 2015년도 우리나라 암 등록 현황들을 보게 되면 예. 갑상선암 여성한테 1위, 네. 남성한테 6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남녀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네. 예. 2014년도 몇몇 선생님들에 의해서 조금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그 네. 이후로 네. 왜 이런 현상들이 발표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였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조기 검진 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초음파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질환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네. 즉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된다기보다는 네. 발견이 많이 된다는 주장도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예. 우리나라 한국인만의 뭐 특징적인 암을 발생시키는 뭐 네. 어떤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찾아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로 볼 때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좀 궁금해요. 이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우리한테 어떤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독 갑상선암의 발생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는데 네. 이게 서양인과 다른 인종과는 다른 뭐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작년 7월경에 그 서울대학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예. NRG1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예. 이 유전자가 갑상선암 환자에서 서양인보다는 네. 우리 한국인에게 유의 깊게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동양인 말고 한국인의 그렇죠. 한국인에게 예. 좀 높게 나타났다는 그런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것을 우리 임상 즉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적용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네. 좀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전자는 조금 어려운데 네. 비라프라는 유전자와 털트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갑상선 암 환자분의 50에서 60%, 즉 10명 중에 5명에서 6명 오, 정도에서는 네.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그 네. 유전자 변이가 나타납니다. 아하. 따라서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암의 진단에 이용하기도 하고 예. 어느 환자들이 갑상선 암 중에서 어느 환자들이 조금 안 좋은 예후를 가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털트 유전자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 유전자가 발견이 되게 되면은 갑상선 암 중에서도 조금 독한 경로를 예후가 조금 안 좋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할 수 있는 방안은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환자들 어느 정도 좀 더 그 강력하게 치료를 한다거나 유의 깊게 관찰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유전자가 찾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뭔가 좀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유전이 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내가 그러게요. 있으면 내 자식에게도 갈 수 있다. 그런 이해가 돼서요. 네. 먼저 우선 그 가족력이라는 말이랑 예. 유전이라는 말을 다르게 뭐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단어가 달라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암에서 유전이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는 갑상선암의 약 5% 정도를 차지하는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 수질암 중에 한 20% 정도에서 가족성 수질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종양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 되면은 예. 같은 질환을 가진 가족군들, 직계 가족들을 검사를 다 하셔야 되고요. 네. 오. 검사를 다 했을 때에 그 유전자 변이가 보이게 되면 네. 병이 발생하지 않는 어린 아이라도 수술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거진 100% 질환이 생긴다는 어린 거죠. 아이고 아직 병이 있지도 않은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유전이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고요. 네. 가족력이란 말은 이렇게 유전자가 증명되지는 않았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같은 가족군 내에서 환자가 발생이 조금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가족력이 5 내지 한 20% 정도까지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안타깝게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암의 발생 요인들이 그러니까 뭐 발암 물질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예.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 예. 같은 가족군 내에서는 비슷한 환경에 노출됐을 것이 많을 것이고 그렇겠죠. 음식도 비슷하고. 그렇죠. 네. 그걸로 인해서 그 같은 가족군 내 환자분들 좀 증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군 내에 갑상선 암이 있으신 분들은 예. 뭐 좀 더 유의 깊게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갑상선암 검진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그 갑상선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가족들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 중에 갑상선 환자가 있다고 하면 가족분들은 전부 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질암 경우에서는 유전자 네.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네네. 되는데 나머지 갑상선 유두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전자가 명확하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저희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다. 네네. 예, 그래서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아까 좀 얘기를 나눴죠.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1위로 나타나는 병이 바로 갑상선 암이에요. 남자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높더라고요. 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통계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성한테 1위, 남성한테 그 6번째로 많이 발생을 하고 네. 네. 남녀 비율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어. 여성에게 한 7대3 정도로 여성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상당히 있습니다. 많네요, 그죠? 네. 이런 원인들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다만 저희들이 추측해 보건데 여성의 경우 국가검진으로 한 40세 이상부터 유방암 검진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 검진을 할 때에 갑상선 검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발생보다는 발견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 암이 그 여성한테 많이 생긴다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네. 네. 남성들의 경우 예. 갑상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진단 당시에 조금 더 진행되어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예후도 예.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독한 경로를 취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성에게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갑상선암에 좀 노출이 잘 되고 잘 생기는지 그리고 혹시 조기 증상이 있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료실에서 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환자분한테 예. 암입니다 하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면은 네.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암이에요? 왜 내가 암이에요? 이렇게 뭐 그런 물어보시죠.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갑상선 암뿐만 아니라 모든 예. 암이 그렇듯이 암 때문에 증상이 발현돼서 병이 발견되게 되면 네. 그것은 질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국가 검진을 하는 것이고 조기 네. 검진을 하는 것이고 음. 그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네. 발생되기 전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암이라는 것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 형태적인 이상을 가지는 그 혹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압박 증상, 갑상선 주변에 있는 조직에 네. 침몰을- 눌러서 생기는 그렇죠. 증상. 뭐 목이 그런 좀 것들이 묵직한가요? 맞죠. 우리 갑상선 주변에 식도가 있는데 뭐 네. 식도 부분이 눌리면 뭐 음식 삼킬 때 걸린다는 느낌을 들 수가 그렇겠죠. 있겠죠. 어. 호흡기 하는 기관지가 있는데 네. 기관지에 눌리게 되면은 호흡하는데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네. 테고 네. 우리 목소리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네. 목소리 신경에 침범을 하게 되면은 예. 목소리 변화, 쉰 네.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그렇게 테고 뭐 눌러서 증상이 생기려고 하면 누를 만큼 커져야 증상이 그렇죠.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의 증상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네. 대부분의 네. 진단을 받으신 갑상선 암 환자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들이 무증상이다. 증상 증상이 없다. 없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피곤하다 또는 이제 그 가슴이 많이 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이제 갑상선 기능적인 질환이랑 갑상선 암으로 있는 질환은 조금 별개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손 떨리는 것도 없고 그렇죠. 나는 땀 많이 흘리는 것도 없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암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뭐 기능적인 문제, 네. 그건 내과적인 질환이고 예. 이제 암이라는 건 형태적인 문제, 외과적 질환이다. 이렇게 예, 좀 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표를 보면 네네. 환자의 특징에서 저런 분들에게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위험군이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위험한 인자일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아까 유방암 치료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에 방사선 자체가 갑상선암 위험 인자로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을 테고 그 가족력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그 외에 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이 됐을 때는 네. 이제 우리가 갑상선 암에 준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될 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저 이 표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환자의 특징에 왜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아까 여자가 많다고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하셨잖아요. 네, 그 설명드리면서 남성 같은 경우는 예. 갑상선 암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진단 당시에 어. 조금 진행되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아. 그러다 보니까 병의 예후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어, 그걸 어. 설명드렸는데 그런 요인과 함께 또 실제로 남자, 여성의 왜 그런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환자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네. 남자는 발견이 되면 예후가 조금 더 나쁜 경우가 네네. 많더라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그래서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조기에 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우리 왜 뭐 2년마다 국가에서 검진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암 검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검사 받으면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갑상선암도? 현재 국가암 검진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5가지. 없네요, 거기는. 그렇죠. 네네. 암이 지금 국가암 검진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폐암이 추가될 예정인데 예. 뭐 안타깝게도 갑상선암은 그 국가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국가 검진만 해서는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는 없고요. 예. 증상이 있다거나 건강상에 조금 관심을 두고 예. 병원에 방문했을 때 네. 이상이 있게 되면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랑 관계없이 따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할 때요, 이 검사를 하다가 음. 조직을 찔렀는데 그것 때문에 뭐 갑상선암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말도 들어봤거든요. 네.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네, 유방암에서 검사를 할 때에 네. 총조직 검사라는 거를 합니다. 예, 예. 우리말로. 종양의 혹에 좀 네. 붉은 바늘이 들어가서 예. 혹의 일부를 떼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검사. 갑상선 검사 방법이고요. 네네. 또 뭐 이론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바늘이 삽입된 길로 그쪽으로 종양이 나올 때 예. 그 길에 그 암이 좀 퍼지지 않을까 그래 우려하시는 흘리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러한 경우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논문이 진행이 되었고요. 예. 근거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예.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도 굉장히 안전하게 뭐 진행될 수 있는 검사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근에는 진단 시간도 많이 단축이 돼서 예. 여러 과 그러니까 병리과, 뭐 내과, 외과 이렇게 협진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있어서는 검사한 날 당일날 그 검사를 당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예. 병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왜 방사선 검사하다가도 갑상선이 뭐 커진다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아까 위험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사능 노출 자체가 어. 위험 인자이긴 합니다. 저희들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에 무엇 때문에 갑상선암이 생긴다 원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방사능 노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검사에 준하는 우리가 엑스레이도 많이 찍을 수 있을 테고 뭐 네. CT 같은 경우도 다른 질환을 알기 위해서 검사를 네.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방사성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치료적인 용량, 그러니까 진단적인 용량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다고 미비하군요. 그렇죠. 예.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받기 싫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어떤 그 분들 얘기하실 때는 왜 나는 혹이 1개가 아니라 5개래, 6개래 찾아보니까 그렇더래요. 난 그러면 암인가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이 결절이 많으면 암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은가요?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긴 하죠, 예. 환자분들이.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혹이 많으면 검사를 해야 될 혹이 많은 거지 네. 그 자체가 암의 위험 인자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갑상선의 양성 결절은 악성 결절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인데 우리가 초음파로 봤을 때 결절 자체가 이거는 100% 양성이다라고 알기 위해서는 수술해서 떼내서 조직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면 모든 종양을 다 수술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상의 여러 가지 그 소견을 통해서 네. 암의 위험 확률들을 나누게 되어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상선 진료 권고안에 영상의학회에서 나와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종양이 어떻게 보이면은 암이 몇 %의 암의 확률들이 있고 네. 그런 경우는 혹이 뭐 1cm, 예. 5mm 정도 되면은 예. 검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네. 그런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덧붙이면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검사비가 비싸면은 좀 더 상세하게 검사가 되지 않을까, 진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MRI 같은 거 찍으면 그렇죠. 초음파보다 더 정확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병원에서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네. 질문들을 네, 많이 네, 합니다. 네, 네. 초음파 검사만 하고 나서 암입니다 얘기를 하면 예. 뭐 MRI 같은 거 안 찍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예.
우리가 초음파보다 CT, CT보다 MRI, 예. MRI보다 PET-CT라는 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 좀 더 나은 검사이지 않을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각각의 질환별로 가장 최적화된 검사법이 있고 네. 갑상선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검사보다 초음파가 제일 상세하고 제일 정확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네. 양성 결절을 추정하고 있는 요인과 네. 악성 결절을 추정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저에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뭔가 어둡게 보인다는 지금 거예요. 초음파로 검사를 했을 경우죠. 그렇죠. 네. 초음파 네. 사진입니다. 예. 어둡게 보인다는 거나 네. 또는 매끈하지 않다, 뭔가 불규칙하다, 예. 뭐 멋대로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네. 서 있는 모양, 이게 길쭉하게 우리가 럭비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축구공처럼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네. 럭비공 모양처럼 예. 길쭉하게 서 있는 모양. 예. 그리고 석회화는 뭐 시멘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딱딱한 네, 네. 경우들, 그런 네. 경우들이 미세 석회화들이 예. 혹에 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 예.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악성, 암을 좀 더 추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혹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침 예. 검사, 조직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왼쪽에 양성으로 나와 있는 건 경과가 좋은 것들인가요? 그렇죠. 양성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조직 검사까지도 필요도 없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5명 정도. 네.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아주머니들 네. 붙들고 초음파 검사해 보면 네. 지금 보이는 이런 무릎 같은 경우는 한두 네. 개 다 있습니다. 네, 네.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검사를 무작위적으로 다 검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해서 우선은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갑상선암이 착한 암으로 불린다고 한다고요. 근데 암이 착하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기도 하고 뭐 특별한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별명이 붙었겠죠?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중간에 이제 100.3이라는 이런 수치가 있는데 예. 우리 한국에 이제 갑상선 암의 생존율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 생존율이 갑상선 암의 경우는 되게 다른 암보다 크게 높다는 높군요. 거죠. 네. 100%가 높다는 거죠. 이 통계가 나왔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하고 곤란했었는데요. 예. 즉 질환이 없는 분보다 갑상선 암이 없는 분보다 네. 갑상선에 걸린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네. 뭐 이러한 데이터 결과거든요. 네. 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행스럽게도 갑상선 암 중에서 제일 얌전한 갑상선 유두암의 빈도수가 높고 예. 또 조기 진단이 많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기 치료도 많이 되고 수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수술이 거의 세계적인 수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치율이 높을 테고 또 붙이면은 암으로 진단된 분들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을 합니다. 예. 건강이 좋다는 거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안 없어진 분보다 네. 좀 더 생존율이 높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아, 거죠. 꾸준한 건강 관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착한 암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대충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 그러면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 맞나요? 어찌 보면은 이 질문이 오늘 방송에서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핵심이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착한 암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네. 뭐 최근 언론 기사에서도 뭐 갑상선 암 과연 착한 암인가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착한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상선 암이 병의 경과가 느리고 치료도 효과도 좋고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병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반대로 병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뭐 치료 안 해도 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병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폐해를 낳게 된 단어이기 때문에 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착한 범인 이런 말이 좀 그런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네, 그렇죠. 네. 범죄라는 건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고 예. 나쁜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형량이 정해져야 됩니다. 암이라는 것은 나쁜 질환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병의 경과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뭐 착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앞으로 좀 바로 잡아야 될 표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착하지는 않다. 착하지는 않은데 대놓고 나쁜 애들도 있겠네요. 그럼 갑상선암에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네. 그 네 종류 중에서 우리 몸에 암자가 들어가는 질환 중에 제일 얌전한 네. 갑상선 유두암이 있고요. 예. 우리 몸에 암자가
들어가는 질환 중 제일 독한 우리 갑상선 미분화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분화암. 갑상선 미분화암이라는 거는 그 진단이 되게 되면 예. 평균 생존율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작은 장기에 그 목에 있는 갑상선이랑 가장 작은 장기에 예. 우리 몸에 제일 얌전한 애와 제일 독한 애가 독한 애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갑상선암은 그 작은 장기 굉장히 다양한 그 질환들이 생기게 되고 예. 세포에 따라서 종류도 틀리고 예후도 틀리고 치료도 틀리고 더군다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네. 55세 기준으로 같은 질환인데도 병기 몇 기냐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죠. 기수도 달라지는 그런 특징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갑상선암입니다. 네. 아니 저는 그냥 갑상선 암 하면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그렇네요.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 갑상선 암을 구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갑상선암을 설명을 드릴 때 분화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분화도요. 여기에 분화암, 미분화암이라 얘기를 해놨는데 네. 분화도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변했느냐 뭐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갑상선 그 암을 설명을 드릴 때 네. 정상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면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렇게 변할 때에 즉 우리가 갑상선 암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릴 때 갑상선 암의 여포 세포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 암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 여포 세포가 암으로 변할 때 걔네들의 정상적인 모양과 기능을 조금 유지하면서 암으로 변할 때 우리가 분화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런 분화가 좋은 암에 유두암과 요포암이 포함이 됩니다. 예.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두암이 더 그렇죠. 많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예후가 좋다는 거죠. 예. 둘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유두암의 경우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때 암이 퍼질 때 임파선을 따라서 퍼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폐나 뼈에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뭐 종종 보게 되고요. 네. 요포암의 같은 경우는 임파선이 아니라 혈액을 따라서 전이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두암보다는 보다 예후가 병의 경우가 더 조금은 멀리 안 좋은 갈 것 거로 돼 같아요. 있고 혈액 그렇죠. 따라서 가면. 그러다 보니까 폐나 뭐 뼈뿐만 아니라 우리 뇌나 이런 고형 장기에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분화암이니까 조금은 성질이 좋은 낫죠. 편인 거고요. 그렇죠. 자, 예. 이제 미분화암은요. 네. 그 전에 그 요포암에 대해서 설명 하나 더 드리게 예, 예. 되면은 요포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포 검사, 조직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진단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요포암은 떼내서 종양을 떼내서 종양 전체를 훑어봐야지 이게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포 검사로서는 암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판독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다 검사가 보니까 까다롭겠어요. 그렇죠. 환자분한테 이거는 암은 아닌데 우리 암인지 아닌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릴 때 네. 환자분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저 진단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병의 요포암에는 다른 그 유두암과는 다른 좀 특징적인 그런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병태 생리를 그렇겠네요.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분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분화도가 안 좋다. 네. 네. 암이 발생할 때 제멋대로 성장한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네.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성장을 하고 주변 장기로 퍼져나가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진단됐을 때 평균 생존율이 6개월밖에 안 되는 가장 독한 암이 미분화암입니다. 아, 그리고 그림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네. C세포라는 게 있는데 네.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거는 여포세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뭐 C세포라는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종양의 성질도 틀리고 예. 뭐 진단도 틀리고 또 치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갑상선 분암 같은 경우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걸 하기도 하는데 네. 이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요. 오로지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예. 예후가 보다 안 좋은 암이 수질암이기도 합니다. 아, C세포라는 건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갑상선암이 뭐 분화암, 미분암 이렇게 나누고 성질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나누면 네. 치료하는 것도 달라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뭐 치료는 우리가 수술, 갑상선 종양이니까 떼내야겠죠. 뭐 수술과 그 이후에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 치료 이 세 가지가 암의 치료인데 네. 이게 병의 경중에 따라서 네. 수술할 때 어느 정도 수술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반을 잘라낼지 또는 전절제술을 할지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지 말지 또는
우리가 호르몬요법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나눠지게 됩니다. 수술을 제일 크게 빨간색으로 적어 놓으신 거 보면 수술이 제일 큰 중요한 그렇죠. 치료인가 봐요. 1차 그죠? 치료입니다. 네, 네. 1차 치료. 1차 치료가 수술이에요? 네네. 네. 예.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 병의 경중에 따라서 갑상선을 전절제 다 드러낼지 또는 이제 반만 드러낼지에 대한 기준들이 의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환자 있는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크기가 4cm 이상이거나 좀 임파선에 전이가 있다거나 네. 네. 또는 뭐 원격적인 다른 장기에 좀 퍼졌다거나 네. 우리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 이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의사들이 판단하게 되면은 전절제술을 해야 딱 봐도 되고요. 좀 심각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반절제술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전절제술은 제가 요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반절제술은 모든 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 크기가 1cm보다 작거나 임파선 전이가 없거나 예. 피막, 갑상선 혹 자체가 갑상선을 벗어났다는 거죠. 예. 그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이제 위험인자,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위험인자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을 때는 한꺼번에 다 요렇게 될 그렇죠. 때? 네네. 초기이기 때문에 반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중간 정도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환자분에 대한 그 위험도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반절제술을 할지 전절제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선택 요건이 있다 보면은 네. 뭐가 좋고 나쁘고가 있으니까 그런 알아야죠. 기준들이 마련이 그렇겠죠.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전절제술, 반절제술 장단점이 나오게 됩니다. 예. 전절제술의 장점은 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절제술이 우선이긴 합니다. 예. 보다 깨끗하게 절제를 해버렸으니까 재발률이 보다 깔끔하죠. 떨어지겠죠. 다 그렇죠. 드러내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적 검사가 용이하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우리가 검진을 하게 되면은 뭐 위암, 간암, 자궁암 이런 것들은 우리 암 수치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암 수치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되면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네. 갑상선 암은 암 수치 검사라는 게 없어요. 예. 오로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초음파로 보고 조직 검사를 하고 알 수밖에 없는데 예.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피 검사에서 갑상선 물질이 나오면 안 되겠죠.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없는데 나오면 안 되죠. 어디 네네. 나오더라. 그럼 어딘가 재발을 했구나. 즉 전절제술 했을 때는 혈액 검사로서 암 수치 검사를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군요.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 동요소 치료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직이 남아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예, 반절제술을 했을 때는 이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절제술을 했을 때만 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절제술이 우선이긴 한데 네. 갑상선암이 굉장히 얌전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이게 과잉하지 않느냐, 얌전한데 뭐 1cm보다 안 되는데 다 드러내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기준 때문에 그 단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과잉이다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수술 범위 자체가 커지니까 그랬다는 합병증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이게 단점입니다. 고려할 게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예. 그리고 다른 반절제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생 약을 안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환자분들이 반만 절제하면은 무조건 약을 안 먹는 줄 알고 계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 반을 절제를 했으니까 분량이 작아지니까 이제 호르몬이 작게 나오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반반 정도에서 나눠지는데 약을 안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장점이 반절제술입니다. 뭐 이렇게 갑상선의 뭐 위험도 그리고 진행 범위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가 나뉘어지고 또 수술을 하는데 그냥 절개뿐만 아니라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술을 네.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뭐 째고 도려내면 되지. 째고 네. 병변 부위 나쁜 거 제거하고 네. 피 나면 안 되죠. 피 안 네. 나게 수술하고 다시 닫으면 되지. 그러니까 보존해야 될 구조물 보존하고 네.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갑상선암의 전통적인 갑상선암 수술 자체는 우리가 칼라, 와이셔츠의 칼라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이 라인에 예. 한 5cm 정도의 절개를 놓고 이제 네.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5cm요. 5cm 네네, 정도. 예. 갑상선암이 옆으로 봤을 때 한 5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네. 정도의 그 절개창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에
절제를 하고 네. 부갑상선이나 목소리 신경들을 다치지 않게 수술하고 봉합을 하는 게 절개착인데 네. 이 수술의 장점이라면은 시야 확보, 그러니까 네. 의사들이 병변 부위를 보면 수술하기 때문에 네, 보다 네, 네. 용이하고 네. 주변의 임파선 절제도 보다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예. 단점으로는 흉터가 생긴다는 거죠. 5cm, 5cm. 꽤 보여지는 네, 네, 네. 흉터가 생긴다는 거고 네. 이 흉터 생기는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없애고자 해서 내시경 수술이 고려되는 거고요. 예. 내시경 수술에 대한 또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로봇 수술을 고려한다거나 네. 뭐 그렇게 우리가 치료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실 때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흉터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인데 네네. 여기에 목에 5cm나 뭐가 나 있으면 이런 걸 좀 속상하죠.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진료를 보고 있으면 환자분 네네. 대기실이 있습니다. 예, 예. 대기실에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와, 수술을 흉터가 하나도 안 보이네. 뭐 예. 수술 어디서 했어? 잘했네. 뭐 네네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수술을 잘한다는 거는 병변 부위를 얼마나 깨끗하게 절제를 하느냐 자체가 그건데 안 보이잖아요. 기준이 달라 기준이. 그렇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른데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흉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해요. 또 여성분들이 많이 다 보니까 네.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절개술의 흉터들을 없애고자 내시경 수술이 고안이 되고 네. 우리가 겨드랑이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 그리고 양측 유두와 겨드랑이에 구멍을 4개를 뚫어가지고 선생님 잠시만요. 너무 멀지 않아요? 어디까지 그러게요. 접근이 다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오.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귀 뒤에서 접근하는 방법, 예, 예. 또 심지어 우리 구강 안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 예.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수술법이 고안이 돼 있고 네. 각각의 수술자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암 환자들이 다 그러한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초기라든가 그런 환자의 그런 선택을 좀 잘 해서 그런 수술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네. 내시경 수술 말고 로봇 수술도 본 것 같은데 로봇한테 그냥 시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막 다 해주는 거예요. 로봇가 수술하게 되면 이제 의사가 할 일이 없겠죠. 그 로봇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내시경 같은 경우는 내시경 기구를 우리가 조작을 하면서 수술하게 되는데 네. 로봇 수술은 로봇을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데 이제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 우리가 기구를 잡았을 때도 이게 사람이 떨릴 수 있겠죠. 손이 떨릴 네. 수 있는데 기구를 그 로봇을 통해서 수술하게 되면 그런 떨림이라는 것까지도 상쇄되고 네. 또 안에 들어가서 이게 관절이 마음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내시경 수술에서는 임파선 절제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단점을 상쇄시켜서 로봇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미세하게 하거나 사람 손이 안 닿는 데까지 가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비싸죠, 단점은. 비싸요. 비싼 게 단점이네요. 그리고 우리 갑상선암 학회에 가장 큰 어르신이 있는데 예.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파리를 잡을 때 네. 황금 파리채로 잡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좀 하셔가지고 서로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환자랑 의사가 서로 상의해서 네. 이제 수술을 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수술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뒤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행된 갑상선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수술 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걸 병행하게 되는데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예. 우리가 갑상선 세포가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구실을 하는데 예. 거기에 재료 구실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미역, 다시마 이렇게 요오드? 해초류에 네네. 많이 들어있는 예. 요오드라는 성분인데 여기에 방사선을 투입해 놓은 약으로 만들어진 요오드를 딱 먹게 되면 갑상선 세포에 요오드가 들어왔구나, 재료가 들어왔구나 흡수함과 동시에 예. 방사선 용량 때문에 자폭을 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예. 병이 심하다거나 예.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조금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는 잔존암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 표에 보시게 되면 크게 2가지 이유로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 직후에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은 정상 조직, 즉 세포 단위의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수술 후에 이제 전이된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치료적 용량으로 이때는 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때 이러한 목적으로 요오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수지 안에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네. 낚시를 해서 얘를 잡으려고 하는데 미끼에다가 독약을 발라서 네네.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예요. 물어라 물어라 너만 물어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아주 그 예시를 잘 그래 하신 것 같습니다.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갑상선암 동위원소 이런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분들 또 걱정이 이렇게 뭐 머리 빠지고 여성분들인데 머리 빠지고 그래서 막 털모자 쓰고 있고 이런 걸 또 상상하시는 분들이 바로 계셔서 이 치료 받으면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이제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한다 이제 질에 뭐 겁을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통에 들어가서 방사선을 쬐이는 외부 방사선을 쬐이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네. 요 정도 되는 캡슐입니다. 한번 들이키는 간단한 치료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외부 방사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머리가 빠진다거나 그러한 합병증은 없고요. 예.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가장 큰 합병증이라면 우리가 침샘 파괴가 되는 겁니다. 네네. 침샘, 예. 우리 목의 침샘은 귀밑샘과 턱밑샘이 있는데 예. 특징적으로 귀밑샘에 파괴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른들이 뭐 생쌀 씹는 것 같다. 네. 뭐 침이 분비가 안 돼서 예, 뭐 예. 그런 자꾸 물 마시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런 계시잖아요.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예, 예. 뭐 그거 말고는 예. 뭐 구역질이 생긴다거나 그러한 합병증은 거의 없고 네.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수술 받으신 분들이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다 받으셔야 하는 건가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오드 치료는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정상 조직들이 없애야 된다거나 네. 안 그러면은 전이가 됐다거나 네. 또는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예. 병을 좀 더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 됐다거나 이럴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는데 네.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다고요. 난치성 갑상선암이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난치성, 치료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름부터 어렵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진단됐을 때 네. 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미분암, 역형성암뿐만 예. 아니라 우리가 수술 유두암 같은 경우도 수술하고 전이가 되었는데 방사선 치료를 아무리 해도 치료 반응이 없는 거 있어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경우나 또는 전이성 수질암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난치성 갑상선암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의 발생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와 동일하게 이렇게 난치성 갑상선암도 굉장히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치료하는 저희들 의사들한테 굉장히 네. 큰 숙제고 도전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는 표적 항암제라 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좀 보험 등재가 되면서 이런 난치성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희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좀 치료 같은 거 좀 더 연구하고 개발이 돼야겠죠. 얼른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니 저는 아까 이야기하다가 놀랐던 게 왜 다른 질병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수술이었거든요. 근데 갑상선암은 1차 치료가 수술이라고 해서 네. 그럼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인데요. 네. 진료실에서 갑상선암 꼭 수술해야 됩니까?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네. 하는데 아직까지는 교과서적인 답변은 네. 갑상선암은 무조건 일차적인 치료가 수술입니다. 이게 네. 답입니다. 네. 병의 특성상 유두암의 경우 굉장히 느리다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느리게 진행하고 경과도 예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한 5mm 전후의 갑상선 미세 유두암이 갑상선 내에 정중앙에 잘 위치하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퍼져나갈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조금 미룬다는 거죠. 하지 네. 않고 조금 견디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영어로 좀 어려운데 액티브 서베일런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우리말로 해석하면 적극적 감시. 얘네들을 치료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잘 크는지 안 크는지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인 기간을 통해서 초음파를 보고 얘네들이 형태가 변한다거나 크기가 커진다거나 임파선 전이가 보인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즉 적극적 감시하는 기간에 우리가 약을 쓴다거나 네. 또한 치료적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네. 갑상선암을 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그런 개념보다는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언제 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속 시원하네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그렇죠. 그때까지 계속
지켜는 봐야 꾸준히 되고. 감시한다. 네네. 아, 그리고 뭐 일부 병원에서 이제 네. 고주파 같은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일차적인 치료로 권고하지는 않고요. 네. 통계적인 그런 데이터가 조금 더 마련되어져야 하고 네. 암이 아닌 질환, 양성 종양 혹은 크기는 큰데 암은 아니에요. 근데 이 크기를 조금 줄여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고주파 시술이 일차적인 치료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들으면 들을수록 뭐 계속 손도 많이 가고요. 네. 지켜봐야 되고 마냥 착한 암만은 아닌 게 확실한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자, 갑상선암. 근데 또 이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수술이라는 거는 뭐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뭐 제일 안 생겼으면 하는 게 합병증이죠. 네. 합병증인데 어느 정도 데이터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합병증인데 갑상선암에 국한되어서 특기적으로 발생하는 뭐 합병증이랄까요? 뭐 이거는 우리 저칼슘 혈증과 목소리 변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부학적으로 우리 갑상선 주변에 이제 부갑상선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 칼슘을 조절하는 기능들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 당시에 손상을 받게 되면은 칼슘이 모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손발이 저린다거나 뭐 그런 네. 증상들이 발생하는데 초반에는 수술 직후에는 입원 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근데 네. 대부분은 부갑상선 기능이 회복되면서 나아지게 되고 예. 영구적으로 뭐 평생 칼슘을 복용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외과 의사 입장에서 설명을 예. 드리면 모든 수술이 사람이 이제 로봇 기계가 아니니까 예. 사람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 다르고 또 병이 심하신 분들은 주변의 임파선들을 좀 더 많이 절제를 해줘야 되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부갑선상의 손상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우리 생각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목소리 신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우리 갑상선과 그 우리 기관지 사이에는 목소리 신경이 이제 지나갑니다. 네. 그 목소리 신경이 암이 걔네를 침범하게 되면은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변하는 갑상선암의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예. 수술할 때 이 신경이 다치게 되면은 이제 네.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변성이 오게 되고 물 먹을 때 사례가 걸리는 거죠. 아하. 기침 킥킥거리고 기침하는 것들 예. 그리고 양쪽 다 손상이 가게 되면은 네. 뭐 숨이 쉬는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 그래 예. 기관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금 생명이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안 좋은 합병증이기 때문에 갑상선암 수술하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네. 가장 조심해서 수술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예. 목소리요. 그리고 우리가 상후두신경이라고 얘기를 적어놨는데 예. 상후두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음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언론에 뭐 가수분들, 예. 갑상선암 걸리신 분들도 몇몇 있고 이제 언론에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목소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네. 가수분들이나 또 우리 저도 아나운서분들,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후두신경, 목소리 고음 톤을 유지하는 그런 신경을 보존하는 것도 좀 더 유익 있게 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단지 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팔다리 수술하고 나면 재활치료 받죠, 물리치료 네. 받죠. 네. 이런 것들처럼 네. 성대를 강화시켜주는 뭐 성대 재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성대 재활 치료도 받기도 합니다. 조심해서 수술을 하시겠지만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을 손상이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돌아옵니까 그 신경이 나중에? 잘라진 거를 수술실 당시에 확인이 되게 되면 우리가 네. 봉합을 합니다. 봉합을 하는데 신경이란 조직 자체가 봉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돌아올지 예. 그거는 조금 환자분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좀 달라요.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100%는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 돌아오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대라는 게 우리가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떨리면서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네. 네. 신경이 손상이 받게 되면 한쪽에 손상받은 성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몸에서 반대쪽 얘네들이 더 많이 움직여줍니다. 네. 네. 보상작용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반대쪽의 성대가 좀 더 보상작용을 해주면서 목소리가 좀 더 회복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도 가수나 성악가들이 갑상선 암이나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네. 뭐 금방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다행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갑상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분들을 위해서 갑상선 수술 이후에 생활에서 이렇게 좀 조심하고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갑상선 암은 평상시대로 생활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뭐 지킬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피해야 되는 음식도 없고요. 예. 네. 또 뭐가 요오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뭘 피해야 될 것도 없고 네. 많이 먹어야 될 것도 없고 네. 통상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거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요오드 음식을 제한을 합니다. 네. 그때 의사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뭐 미역 먹으면 안 되고 그 요오드 먹으면 안 되고 뭐 김치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요오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2주간 음식을 제한하는 거지 네. 이게 암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때 의사들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상시에도 안 좋겠지 하고 와전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 평상적으로 우리 식단에 올라오는 반찬 정도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조심하실 거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요.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간과하셨던 분들 오해도 풀고 좀 정보에 대해서 쏙쏙들이 아셨을 거란 시간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조금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반 환자분들의 잘못됐다기보다는 정확하지 않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과잉 진단이란 말 앞에 네. 조금 오해받고 또 호도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네. 갑상선 학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지식 전달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자정작용도 고치면서 최근 들어는 갑상선 암이란 병 앞에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가 많이 회복되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갑상선 암의 환우분들 뭐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건강한 생활들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착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몸속에 있는 갑상선 여러분 늦지 않게 꾸준히 차근차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선우 외과 전문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